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생존 확률이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우리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장기적인 생존 확률이 늘어납니다. 현대인이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된 이유가 커피가 현대 문명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졸음이나 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완된 문화, 이완 속에서의 어떤 집중을 찾아내는 문화, 그것이 정착하려면 결국은 지금 우리 커피 문화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장 튼튼 한의사 김상태입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냐 나쁘냐 가지고 많은 영상이 있고 논쟁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은 그 성질마다 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음식은 좀 성질이 세고 어떤 음식은 좀 성질이 약하고 평이해서 맨날 먹어도 되는 음식들이 있고, 음식보다 성질이 훨씬 세서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약이라고 부릅니다. 약은 그래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잘못 먹어서는 독이 될 수도 있죠. 음식은 뭐 매일 먹는다고 큰 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 중에서 약과 음식의 중간 정도에 있는 음식도 있어요. 약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기호식품이고, 인구 한 명당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한국일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커피 사랑이 각별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일반 식품이 아니에요. 약성이 있는 식품입니다. 커피는 볶아서 마시잖아요, 원두로. 볶아서 그나마 약성이 약해진 거지, 볶지 않은 생두는 식품으로 분류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질이 강합니다. 볶아서 약성이 약하게 된 음식이지만 여전히 음식으로 분류하기에는 약성이 상당히 세다. 그래서 이걸 매일 먹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드셨던 분이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끊을 때의 요령,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커피의 어떤 문명사적인 의미, 문화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 대목까지 들으시면 내가 커피를 아무리 오래 마셔왔어도 끊을 수 있는 확률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커피가 별로 쓸모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커피를 끊어야 하는 이유. 커피는 사실 마약과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래의 것을 끌어와서 써버리는 거예요. 마약이 왜 위험하냐면 내가 평생 겪을 수 있는 쾌락, 편안함, 이런 거를 한꺼번에 쫙 끌어와서 써버리니까 뇌의 신경 전달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그 뒤로는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마약인 거죠. 커피는 마약만큼 엄청난 강도가 있는 그런 중독성 있는 물질은 아니지만 내 미래의 체력, 내 미래의 것을 끌어와서 지금 써서 지금의 피로감이나 불편감을 감춘다는 그 원리 자체는 비슷합니다. 커피가 이제 피로감을 줄여주는 원리는 바로 카페인 때문인데요. 카페인의 원리는 이것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몸을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어서 피로감을 못 느끼게 만듭니다. 아니 왜 스트레스는 나쁜 건데 스트레스 받으면 원래 힘들어하고 피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원래 정작 긴장하고 각성할 때는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실제로 그 순간에는 덜 힘들어요. 예를 들면 뭐 살면서 중요한 발표 앞두거나 시험 앞두거나 면접장에 갔을 때, 그래서 약간 긴장되고 할 때 그때 막 졸리고 뭐 배고프고 나른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다 끝나고 긴장 풀리고 나면 그때서야 졸리고 피곤하고 하죠. 커피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걸 코티솔이라고 합니다.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고, 이게 나오면 우리 몸은 위기 상태라고 생각하고 바짝 긴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오히려 피로를 못 느끼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뭔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을 계속 긴장을 시키니까 장기적으로 코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압의 상승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혈당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 할 때 그 커피도 끊어야 돼요. 달달한 커피는 물론인데 아메리카노 계열이나 이런 거 칼로리 별로 없으니까 다이어트에 방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코티솔 분비가 과다하면 복부 비만이 증가하게 되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이만큼 오를 걸
커피랑 같이 먹으면 이렇게 조금 더 오르게 됩니다. 커피를 마신 직후에는 혈당 변화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설탕이 안 들어간 커피라면. 그런데 코티솔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다른 설탕이 들어왔을 때 혈당을 이만큼 더 올리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면서 복부 비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커피가 뭘 하냐면 아데노신이라는 뇌에서 전달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피로감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원래 이렇게 아데노신이 가서 붙어야 할 곳에 카페인이 대신 가서 붙어버리니까 아데노신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고 졸림을 느껴야 할 때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생존 확률이 떨어지게 돼요. 생존 확률이 떨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장기적인 생존 확률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통증을 못 느끼니까 여기 뜨거운 불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갔다가 뭐지? 하고 보니까 막 다 화상 입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생존 확률이 높기가 어렵겠죠. 자기 몸의 어떤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피로감, 졸림 이런 신호가 뇌에서 발생하면 내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커피는 이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이거하고 비슷한 원리로 작용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마약이에요. 마약. 우리가 마약하면 뭔가 굉장히 파멸적인 물질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는 다 진통제로 개발된 겁니다. 마약마다 좀 기전이 다르지만 진통, 진정제 계열로 만들어진 마약은 대부분 우리 몸에서 통증 전달 신호를 차단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너무나 강력하고 비가역적이어서 이 통증을 느끼는 수용체에 마약이 너무 강력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 와서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복용할 때마다 이 수용체가 거의 반영구적으로 파괴되고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같은 양의 마약을 써도 결국은 진통이 안 되게 되고 고통이 늘어나면서 사망을 하게 되죠. 이 마약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헤로인 같은 강력한 진정제 계열의 마약을 하면 숨을 안 쉬어도 그 고통을 못 느끼게 해요. 그래서 잠자다가 그냥 숨을 안 쉬어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약에 비유한 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을 속인다는 점에서 똑같고 나중에 평생 쓸 것을 끌어온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마약은 한꺼번에 그냥 다 끌어오는 거고 커피는 조금씩 끌어와서 속이는 거죠. 그래도 커피 관련해서 다행인 건 뭐냐면 이제 마약은 너무 강력해서 한 번의 복용만으로도 굉장히 큰 파괴를 일으키는데 커피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 카페인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오랫동안 드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조금 카페인 리바운드를 느낄 뿐이죠. 그래서 그 카페인 리바운드를 겪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커피를 끊을 수 있는가를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커피를 끊으면 발생하는 일이 있어요. 오랫동안 드신 분들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이 기간을 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먹다가 40대가 돼서 끊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경험과 요령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첫 번째로 처음 3일을 잘 버텨야 돼요. 3일 혹은 48시간에서 72시간을 잘 버텨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랫동안 커피를 드셔서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들러붙는 걸 항상 방해해왔고 코티솔을 과다 분비시켜왔어요. 그런데 커피를 안 먹어서 코티솔이 과다 분비 안 되니까 몸이 긴장이 풀어지고 나른하고 졸림, 두통, 어지러움, 불안, 초조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3일 동안은 뭘 해도 기운이 안 납니다. 커피 없이는. 근데 끊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데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그냥 누워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령이 뭐냐면 기왕이면 커피를 끊을 거면 토요일 아침 아니면 금토일 연휴 있잖아요. 이번 연휴 때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겠다, 푹 쉬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커피 실패하시는 게 평일에 끊었다가 하루 끊고 그 다음날 회사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시 드시거나 토요일 오후쯤에 끊었다가 일요일 하루 종일 누워있고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작심삼일 못 돼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애초에 연휴를 찾아서 아니면 휴가 하루 내가지고 끊는 게 좋습니다. 3일을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수용체가 정상화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3일을 버티면 절반은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3일 만에 다 정상화되는 건 아니고요. 한 일주일 내지 한 달간은
처음 3일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른하고 졸리고 좀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이 될 텐데요. 이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 내가 예전에 커피 많이 마셨는데 그거보다 카페인이 훨씬 적은 홍차나 녹차, 다른 카페인 음료를 소량 마시는 건 괜찮겠지. 혹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미니 믹스 커피들이 있어요. 인스턴트 커피 중에. 그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면 디카페인이라도 마시면 괜찮겠지 하고 타협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카페인 소량 들어있는 음료를 드시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게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카페인 들어있는 다른 음료 드시지 마시고 제 경험상 정말 타협했을 때 소량의 초콜릿을 가끔 먹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를 끊을 때 요령 또 한 가지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선잠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선잠. 자, 선잠이라는 것은 이제 낮잠을 말하는데요. 낮잠. 짧게 앉아서 자는 낮잠을 선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현대인은 뭔가 졸리고 피곤하면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졸리고 나른한 걸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몸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단 점심 먹고 조금이라도 자유시간이 있으면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에 기대서 10분이라도 자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자주면 뇌와 신체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이렇게 졸릴 때마다 억지로 커피를 들이부어가면서 막 깨웠던 거예요. 우리 몸을. 그런데 막상 선잠 5분, 10분 자고 일어나는 거 해보면은 커피 마셨을 때보다 피로회복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선잠을 자려면 일단 하루에 충분한 시간을 수면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7시간을 최소 7시간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한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선잠 잘 때 5분 10분 안에 깨어나기가 어렵고 한 30분 40분 이상 주무시다가 담 걸리고 오히려 잠에서 취해가지고 낮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밤에 충분히 자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선잠이다. 이 선잠이라는 것은 몰입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서울대학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황동문 교수라는 분께서 쓰신 책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그분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선잠의 효과에 대해서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그것까지 한번 같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피를 끊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내 정신이구나. 이 맑고 청량한 느낌이 진짜 내 뇌에서 보내는 신호구나. 요거를 알게 돼요. 몸에서 느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 생기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은은한 불안감, 초조감 같은 것이 오히려 커피를 끊게 되면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사라지게 됐죠. 현대인들이 대부분 20대부터 한 40, 50대까지 환자들 다 물어보면 1시에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커피 끊고 나면 이분들이 12시 전에 10시 반, 11시 반 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졸려가지고 자게 된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게 되니까 수면 패턴이 조금씩 앞당겨지면서 점점 피로하다는 말을 안 하게 돼요. 이게 몇 달, 몇 년 누적되면 체력적으로 훨씬 더 상승하고 제가 진액 보충하는 데 있어서 수면이 결정적이라고 했죠. 진액의 노화, 고갈 속도도 훨씬 더 늦춰지게 됩니다. 현대인이 10시, 11시에 자라고 하면 회사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좀 이렇게 집안일 하고 정리 좀 하면 이미 9시 반, 10시인데 그때 자면 내 인생은 회사, 집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시는데 막상 10시 반, 11시에 주무시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만성염증 싹 사라지고 툭 하면 찾아오던 무기력, 우울감, 불안장애 사라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 예찬론자가 돼요. 잠 예찬론자. 그리고 그 전에 밤에 하던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던 그런 습관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다음에 낮에 졸리면 잠깐 선잠 자주면서 능률이 오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사실 밤에 우리가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예전에는 졸음이나 잠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3당 4락 이런 말도 있었고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을 굉장히 근성으로 여기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잠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은 물론
학습 능력, 개인의 지능, 문제 해결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된 이유가 사실 커피가 현대 문명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잠 줄여가면서 일하면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 시간을 길게 늘리고 산업화가 되니까 일 조금이라도 더 하면 유리했단 말이에요. 한국도 가발 만들어 팔다가 조선소, 제철소 만들고 막 중동 가서 밤새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았잖아요. 다른 나라가 9시간 일하면 우리 11시간 일하고 다른 나라가 주 5일 하면 우리 주 6일 일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때는 잠 줄여가면 선진국 따라가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이에요.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전 국민이 잠 줄여가면서 일해도 더 이상 성과가 나지 않고 오히려 불안장애, 우울감 이런 것만 늘어나요. 그래서 커피가 뭐 건강에 좋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여태까지 커피를 왜 그렇게 많이 먹어왔냐. 우리가 잠 줄여가면서 일했던 것이 통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먹어왔다. 지금까지는 잠 줄여가면 일하는 게 국가의 성장이나 심지어 뭐 개인의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뭐 더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의력을 개발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잠을 안 자면 그 창의력이 안 생겨요. 잠 안 자고 할 수 있던 단순 업무는 이제 막 로봇이 하거나 AI가 하거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을 길러야 하는데 창의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잠이 무지 중요합니다. 무슨 상관이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향상되고 창의성이 개발되는 것은 장기 기억이 강화돼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기 기억의 강화가 전부 다 잠잘 때 이루어져요. 신경 전달 물질도 다 잠잘 때 나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들면 낮에 경험했던 것들,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있던 것들을 정리합니다. 오늘 했던 중요한 경험이 뭔지,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게 뭔지 그걸 통합을 해서 중요한 걸 장기 기억으로 보내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하고. 그래서 공부든 운동이든 사업이든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뇌에서 낮에 했던 활동, 경험한 내용, 학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충분히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진짜 학습은 낮이 아니라 우리가 잘 때 시작되는 것이죠. 뇌과학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이라는 것이 건강 자체는 당연히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 호르몬 분비의 작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심지어 공부나 학습, 능률, 사회적인 성공에도 앞으로의 시대에는 수면이 너무너무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뇌과학의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졸음이나 잠을 나쁜 거나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문화가 바뀌고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전반적인 사회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요. 낮잠 타임을 허용한다든가 낮잠과 창의력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채널에 가면 이 선잠을 직접 실천하고 그것의 효과를 본 사람들의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고 이런 문화가 개발이 되려면 졸음이나 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완 속에서의 어떤 집중을 찾아내는 문화 그것이 정착하려면 결국은 지금 우리 커피 문화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끊으면 잠도 제대로 자게 하고 낮에 졸릴 때 선잠을 자게 해서 낮에 약간이라도 단기 기억을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거나 뇌의 캐시 메모리를 싹 한번 지워서 뇌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그리고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과다 분비를 막아줌으로써 몸의 장기간의 긴장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으쌰으쌰 문화였다면 지금은 그걸로 한계예요. 앞으로의 문화는 이런 이완 문화, 이완 속의 집중을 찾아가야 될 그런 시대가 바로 AI 시대고 현대 한국인이 봉착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30년, 50년 지나면 그때 사람들이 정말 커피 많이 먹었구나 그럴 거예요. 지금 100년 전 보면 그 필로폰이라는 마약 있잖아요. 메스암페타민인데 100년 전에는 그게 피로회복제로 팔렸습니다. 시중에. 마약인데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런 지식이 없고 이거 먹으면 각성 효과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일하고 그러니까 막 전쟁 시기, 양차 대전 시기에 그냥 팔고 군인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어요. 군인들이 그거 먹으면 3일 동안 행군하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무지의 시대였죠. 지금 보면 그런데 2025년도, 2050년, 2070년에 보면 어떨지 앞으로는 결국은 이 이완 문화, 이완 속에서 꼽히는 창의성의 시대로 갈 것이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생존이 안 돼요.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위장 튼튼한 의사 김상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